우리나라 삼국지. 제11부 꿈틀대는 신라. 서력 4년, 박혁거세가 제위 61년 만에 세상을 뜨고 남해 차차웅이 그 뒤를 이어 신라 제2대 왕으로 등극한 지 몇 달 후의 일이었다. 박혁거세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낭랑국왕이 지난날 하슬라에서의 패배를 서력하기 위해서 군사를 일으켜 신라로 쳐들어왔다. 국상으로 인해 비탄에 잠겨있던 신라 사람들로서는 승냥이 떼처럼 달려드는 낭랑국 군사들을 막아낼 수 없었다. 낭랑군은 순식간에 신라의 도성인 금성을 여러 겹으로 포위해버렸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남해왕은 심란한 얼굴로 좌우의 신하들을 돌아보며 한탄했다. 선왕대에는 나라 안팎에 걱정이 없더니 짐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나라가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다. 이는 모두 짐이 덕이 없는 까닭이라. 어찌하면 좋겠는가? 대신 서벌명이 왕을 위로했다. 국상을 틈타 이웃 나라를 치는 것은 무도한 짓이옵니다. 결코 하늘이 이를 용서치 않을 것이옵니다. 그러니 너무 심려치 마십시오. 과연 서벌명의 말대로 낭랑군은 거짓말처럼 포위를 풀고 사라졌다. 남해왕은 서벌명을 불러 치하며 물었다. 그대는 어찌 낭랑군이 곧 물러갈 줄 알았나? 소신이 듣기로 요 근래 낭랑국과 백제가 잦은 충돌을 벌이고 있다고 하옵니다. 그러니 백제가 낭랑국 군대의 남하를 그냥 보아 넘길 리가 없다고 생각했사옵니다. 아마도 백제군이 국경에서 모종의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에 저들이 철수했을 것입니다. 남해왕은 서벌명의 말이 그럴 법도 하다고 여겼다. 낭랑국 군사들은 돌아갔지만 남해왕은 힘 한 번 써보지 못하고 낭랑군에 포위당했던 일로 자존심의 상처를 입었다. 왕은 울적한 기분을 달래기 위해 수행원을 거느리고 순행을 떠나 아진포에 이르렀다. 눈앞에서 넘실거리는 푸른 바다를 보니 왕의 마음속에서 견지기가 샘솟았다. 왕은 바다를 감상하다가 날이 저무는 것도 몰랐다. 근시가 왕에게 다가와 아뢰었다. 폐하, 저곳에서 하룻밤을 묵어야겠사옵니다. 근시가 가리키는 곳을 쳐다보니 멀리서 불빛이 반짝였다. 그 빛을 따라가니 커다란 기와집이 우뚝 서 있었다. 근시가 힘차게 문을 두드렸다. 그러자 문지기가 나와서 물었다. 어인 행차시오. 어가가 당도했으니 어서 문을 열도록 하라. 문지기는 놀라서 문을 열어둔 채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잠시 후 화려한 두건의 비단 옷을 차려입은 한 사내가 헐레벌떡 뛰어나와 부복했다. 폐하, 어인 행차십니까? 사내는 남해왕 일행을 안으로 맞아들였다. 일행은 사랑방으로 안내됐다. 이어 푸짐한 주안상이 들어왔다. 폐하, 소인은 이 집의 주인인 서구명이라 하옵니다. 서구명은 왕에게 예를 갖춰 절을 했다.
왕이 주인을 보니 옛사람 같지가 않았다. 두 사람은 술잔을 기울이며 나라의 대소사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술자리 분위기가 무르익자 서구명은 내실로 사람을 보내 한 소년을 불렀다. 청명하게 보이는 소년이 방에 들어서자 서구명이 자랑스럽게 소개했다. 이 아이는 저의 하나뿐인 자식입니다. 비록 나이는 어리나 기골이 장대하고 총명함이 출중합니다. 폐하께서 이 아이를 거두어 주신다면 더 이상 영광이 없겠사옵니다. 남의 왕이 소년을 유심히 보니 어린아이 같지 않은 기상이 느껴졌다. 왕은 문득 소년을 시험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근시를 불러 은근히 명했다. 너는 지금 나가서 궤 속에다가 제물로 바쳐질 어린 염소를 넣고 염소입을 틀어막어 소리가 나지 않게 하여라. 근시가 궤를 준비해와서 소년 앞에 놓자 왕이 물었다. 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겠느냐? 소년은 아무 말 없이 궤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오래되었으나 또한 새로운 것이 들어있사옵니다. 왕은 속으로 흠칫 놀랐다. 염소는 외양은 비록 늙어 보이나 어린 새끼가 아닌가. 소년의 말은 틀림이 없었다. 왕은 태어난 척 다시 물었다. 산 것이냐 죽은 것이냐? 소년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다를 바 없사옵니다. 왕은 또다시 놀랐다. 제물로 쓰일 염소이니 지금은 살아있으나 곧 죽을 것이 분명했다. 왕은 마지막으로 물어보았다. 내 너에게 칼을 내리면 능히 이것을 찌를 수 있겠느냐? 만일 그러하다면 내 너를 거두면 물론 큰 상을 내리리라. 소년은 정색을 하고 말했다. 군자는 함부로 살생을 하지 않는다 하였사옵니다. 하물며 하늘에 바칠 것을 상하게 하다니요. 왕은 감탄을 금치 못했다. 내 너의 청명함을 알겠느니라. 저 궤 속에 든 것이 제물로 바쳐질 염소인지 어찌 알았느냐? 소년이 웃으며 대답했다. 저는 알지 못했사옵니다. 단지 세상의 이치로 보건대 모든 사물은 생명을 가지고 있다 합니다. 그리고 생과 멸은 서로 맞물려 끝없이 되풀이된다 하옵니다. 그러한즉 흥망성쇠는 모든 사물의 이치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인위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은 곧 하늘의 뜻을 거스르는 행위입니다. 소년의 말을 들은 왕은 크게 기뻐한 후 소년의 청명함을 가상히 여겨 탈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이리하여 소년은 탈해라고 불리게 됐다. 서구명은 본시 신라에서 바다 건너 동쪽으로 천리 떨어진 외땅에 있는 다파나국의 장수였다. 비록 신분은 낮았으나 수려한 외모와 뛰어난 무예 실력으로 왕의 총애를 받았다. 다파나국의 왕은 서구명에게 내궁을 경비하는 책임을 맡겼다. 이때 왕에게는 금지 옥엽과도 같은 공주가 있었는데 궁 밖으로 돌아다니는 것을 좋아하는 말괄량이었다. 다파나국 왕은 공주가 궁을 빠져나갈까 걱정이 되어 서구명을 붙여 항상 지키도록 했다. 이제 이성에 눈뜨기 시작한 공주에게 서구명과의 만남, 사랑의 묘약과도 같았다. 혈기왕성한 청춘 남녀는 결국 넘어서는 안 될 신분의 벽을 넘어서 사랑에 빠졌다. 두 사람의 사랑의 결실로 아이가 태어났는데 바로 탈해였다. 왕은 이를 알고 크게 화를 냈다. 그리하여 근위대장 풍자추에게 명령하여 서구명과 공주 그리고 아이의 목숨을 한꺼번에 거두게 했다. 풍자추는 본시 서구명과는 절친한 사이였다. 그는 군사들에 앞서 서구명에게 사람을 보내 위험을 알렸다. 풍자추의 전가를 받은 서구명은 급히 공주에게 연락하려 했으나 공주는 이미 왕의 군사들에게 처참하게 목숨을 잃은 뒤였다. 서구명은 눈물을 흘리며 갓 태어난 탈해를 안고 달아났다. 서구명은 이를 악물며 다짐했다. 내 반드시 이 복수를 하리라. 만일 살아 못한다면 내 후손 만대까지 대를 물려 전하리라. 추격군을 따돌리고 간신히 해안으로 도망친 서구명은 배를 구해 타고 무작정 항해를 했다.
그래서 다다른 곳이 바로 아진포였다. 이때가 박혁거세 39년의 일이었다. 서구명은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아진포구에 자리를 잡고 고기잡이로 생업을 삼았다. 이때 이웃에 혼자 사는 노파가 있었는데 타레를 마치 친손자처럼 여겨서 온 동네를 돌아다니며 젖동량을 먹여가며 키웠다. 타레는 무럭무럭 자라 10살이 되자 벌써 체격이 어른과 비슷해졌고 미목이 수려할 뿐만 아니라 학문과 지리에 통달하여 모든 면에서 남들보다 뛰어났다. 서구명은 이제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타레와 함께 길을 나섰다. 양산 밑에 이르렀을 때 타레가 아버지를 돌아보며 말했다. 이곳의 터를 보아하니 다시 없는 길지입니다. 서구명이 보기에도 산세가 범상치 않아 은거할 만한 곳이었지만 그 자리에는 이미 집이 들어서 있었다. 타레가 갑자기 앞으로 나서더니 대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서구명은 무슨 일인가요? 타레의 행동을 지켜만 보았다. 이리 오너라! 개 아무도 없느냐? 잠시 후 하인이 나와서 문을 열었다. 하인은 문 앞에 어떤 어린아이가 버티고 서 있자 어이가 없었다. 네가 문을 두드렸느냐? 그러자 타레는 당당하게 물었다. 이곳은 뉘댁이요? 하인은 당돌한 녀석이라 생각하며 대답했다. 호공댁이니라. 너는 무슨 일로 왔느냐? 네, 주인께 긴히 드릴 말씀이 있다 전하시오. 하인은 이들을 범상치 않은 인물이라 여기고 들어가 주인에게 알렸다. 호공은 호기심이 일어서 타레를 집으로 들였다. 호공 앞에 선 타레가 공손히 의부라고 아뢰었다. 제가 비록 나이는 어리나 천문지리를 공부하여 어느 정도 통한다고 자부합니다. 그런데 이곳을 지나다 보니 집터가 심히 흉하여 이렇게 찾아뵈었습니다. 호공은 어린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도 당돌하여 잠시 할 말을 잃고 쳐다보았다. 그러자 타레는 다시 말을 이었다. 이곳은 지기가 강해서 그 힘을 누르지 못할 때에는 화를 입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호공댁에는 그 지기를 누를 만한 기운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강한 기운을 타고난 자가 이곳에 자리 잡게 된다면 오히려 이름을 크게 떨칠 것입니다. 이에 호공은 화를 내며 말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린가? 내 이제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이곳에서 살아왔거늘 어찌 그런 못된 소리를 한단 말인가? 타레는 흔들림이 없이 말했다. 소인이 간산하여 보니 용이 뻗어나가야 할 곳에 혈이 뭉쳐 흐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세에서는 수구가 제대로 닿지 못하니 지금 당장은 문제가 없어도 그대로 방치한다면 자손에게 큰 화를 입히게 될 것입니다. 만일 주인께서 계속 이곳에 머무신다면 먼저 셋째 아들이, 그 다음은 둘째가, 마지막으로 장남이 죽어나가 결국 후손이 끊기게 될 것입니다. 타레의 말대로라면 심히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호공은 타레를 유심히 쳐다보았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에게서는 주변을 압도하는 기상이 엿보였다. 호공은 타레가 뒷날 크게 대성할 인재라 여기고 그의 뜻을 따르기로 했다. 그렇다면 어찌 해야겠는가? 어서 양택을 찾아 옮기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호공은 타레의 뜻을 헤아려 집안 식구들을 이끌고 새로운 집터를 찾아 떠나기로 했다. 떠나기 전날 호공이 조용히 타레를 불렀다. 내 본시 어릴 적부터 역수를 익혀 풍수와 관상에 통한 바가 있다. 그래서 내 너의 말이 거짓임을 이미 간파하고 있었다. 하지만 내가 이렇게 떠나는 것은 너의 말이 완전히 거짓은 아니기 때문이다. 아무리 좋은 집터라 할지라도 주인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면 그 기운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다. 내가 보아하니 네가 이곳에 둥지를 들면 앞으로 큰 인물이 될 것이다. 타레는 호공의 넓은 아량에 감사하고 마음속으로 그를 존경하게 됐다. 호공이 식솔들과 함께 편히 떠나준 덕분에 석시부자는 양산에 털을 잡을 수 있었다.
어린 타레의 총명함을 기억하고 있던 남해왕은 타레가 뛰어나다는 소문이 저작거리에 흘러넘치자 마침내 그를 궁으로 불러들였다. 남해왕은 타레의 뛰어난 지모와 어진 마음을 높이사 자신의 큰딸과 짝지어주었다. 타레는 남해왕의 신임을 받으며 조정 안에서 점점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그는 공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공명정대했고 평소에 사람을 대할 때에는 인의를 중요시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그의 덕을 찬양했다. 왕은 타레의 능력을 높이사서 아직 어린 나이인데도 대보의 벼슬을 내리고 나라의 모든 일을 맡겼다. 세력 14년 남해왕 11년 외인들이 병선 100여 척을 이끌고 신라 해변에 침입해서 노략질을 일삼았다. 왕은 타레에게 명령하여 육부의 군사 3,000을 이끌고 가서 왜적을 토벌하라고 명령했다. 타레가 명을 받은 후 임금에게 아뢰었다. 폐하, 북쪽의 낙랑국이 우리나라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사옵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정예병을 동원한 것을 알면 저들은 그 틈을 노리고 쳐들어올 것입니다. 그럼 어찌하면 되겠는가? 제가 떠난 후 낙랑국 군사들이 쳐들어오면 먼저 정예병사 1,000명을 성문 밖 양편 수풀에 매복시키고 성을 비우십시오. 그럼 저들은 안심하고 성으로 접근해 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매복군이 적을 기습하면 저들은 기겁해서 달아날 것입니다. 타레는 남해왕에게 계책을 아랜 뒤 군사들을 이끌고 왜적을 토벌하러 나섰다. 아니나 다를까 낙랑국왕은 신라가 혼란에 빠졌다는 소식을 듣고 장군 섭설계에게 군사 5,000을 주어 공격하게 했다. 낙랑국왕은 지난날 금성을 보유하고도 예상치 못한 백제군의 등장으로 인해 군사를 불러들여야 했던 일을 상기해서 이번엔 백제에 대한 경계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낙랑국 군사들은 별다른 저항을 받지 않고 마침내 신라의 도성인 금성에 이르렀다. 섭설계는 금성에서 10여리 떨어진 곳에서 진군을 멈추고 척후병을 보내 금성의 상황을 알아보게 했다. 척후병이 돌아와서 보고하기를 성문이 모두 열려있고 성 안은 텅 비어있다고 했다. 섭설계는 이를 듣고 기고만장해했다. 한번 싸워보지도 않고 성을 버린 채 도망치다니 우리가 몹시 무섭긴 무서웠던 모양이구나. 그러자 부장 한소가 간했다. 저들이 이처럼 쉽게 도성을 비웠다는 것은 아무래도 이상합니다. 분명 함정이 틀림없습니다. 섭설계는 한소의 간언을 묵살했다. 그렇지 않다. 저들은 왜적을 토벌하기 위해 정예군을 모두 파견한 상태다. 어찌 그런 계책을 꾸밀 수 있겠느냐. 그저 겁을 먹고 도망친 것뿐이다. 머뭇거리다가는 저들의 도성을 빼앗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게 된다. 섭설계는 전군을 움직여 성으로 다가갔다. 척후병의 보고대로 성 안에서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다. 섭설계가 안심하고 성 안으로 들어가려 하는데 한소가 다시 나서며 간곡히 만류했다. 일단 성 밖에 진영을 만들고 주변의 상황을 살핀 후에 입성해도 늦지 않습니다. 섭설계는 한소의 진언의 마음이 움직였다. 이미 성은 수중에 든 것이나 마찬가지였으므로 조금 늦어진다 해서 별일은 없을 듯 싶었다. 게다가 이미 날이 저물고 있었으므로 진영을 세우고 날이 밝기를 기다리기로 했다. 섭설계가 군막에서 장수들과 함께 내일 일을 의논하고 있을 때 갑자기 밖에서 함성 소리가 들렸다. 섭설계가 나서 살펴보니 진영 서쪽에서 불길이 치솟아 오르고 있었다. 그러더니 갑자기 신라 군사들이 어둠 속에서 뛰어나왔다. 신라 군사들은 닥치는 대로 창과 칼을 휘둘렀다. 방심하고 있던 낙랑국 군사들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쓰러졌다. 섭설계는 부장 한소의 도움으로 간신히 목숨을 구해서 달아났다. 밤새 치열했던 접전이 끝날 무렵 아침 해가 떠올랐다.
섭석이는 간신히 알천으로 후퇴하여 군사를 수습했다. 살아남은 자가 1천이 넘지 않았다. 섭설계가 겨우 한숨을 돌리고 있을 때 파수를 보던 군사가 달려왔다. 투암산 동쪽에서 신라 군사들이 달려오고 있습니다. 섭설계가 어찌할 바를 몰라 하자 부장 한소가 말했다. 지금 벗어나려 해도 지친 아군으로서는 멀리 못 가 잡힐 것이니 계책을 써서 저들의 추격을 잠시 멈추게 해야 합니다. 무슨 계책이라도 있느냐? 먼저 군사들에게 일러 20개씩의 돌탑을 키만큼 높이 쌓아 올리라고 하십시오. 이곳은 그늘이 져서 어두운 곳이니 멀리서 보면 많은 군사들이 있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면 추격해오는 신라군은 우리 군사의 숫자가 많음을 두려워하여 함부로 접근해오지 못할 것입니다. 이 틈을 이용해서 도망친다면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섭설계는 한소의 계책을 따라 군사들에게 돌탑을 쌓도록 했다. 신라의 군사들이 알천에 이르러 보니 낭당문의 수가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신라의 장수 박의는 낭랑국의 구원병이 도착한 줄로 알고 추격을 멈춘 후에 적의 동태를 살폈다. 그런데 한참이 지나도 낭랑국의 진영에서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다. 이를 이상히 여긴 박의는 척후병을 보내 전진을 살피고 오게 했다. 얼마 후에 돌아온 척후병이 아뢰었다. 적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돌탑만 잔뜩 쌓여 있습니다. 그제야 속은 걸 안 박의는 군사들을 몰아 급히 추격했지만 낭랑군은 이미 멀리 사라진 후였다. 한편 타레가 군사를 이끌고 아진퍼에 이르러 보니 왜군들에 의해 도륙된 백성들의 시체가 즐비했다. 바다에는 분탕질을 끝낸 왜적들의 배가 정박해 있었다. 아진퍼는 타레가 어린 시절을 보낸 고향이었다. 아름답던 바닷가 마을이 피로 물든 것을 본 타레의 눈에서는 불이 일었다. 타레는 일단 군사 1천을 장군 한구에게 나눠주며 일렀다. 내가 짐짓 패한 척 저들을 호미곶으로 유인하겠소. 그러면 저들의 배 또한 호미곶으로 올 것이오. 그러니 장군은 즉시 군사를 이끌고 호미곶에 숨어 있다가 왜군이 상륙하면 불화살을 쏘아 배를 불태우도록 하시오. 이어서 장군 우헌에게도 명을 내렸다. 장군은 군사 1천을 이끌고 운제산 기슭에 매복해 있다가 왜군이 도망쳐오면 섬멸하도록 하시오. 장수들이 명을 받고 물러간 후 타레는 나머지 군사 1천을 이끌고 해안으로 나갔다. 이때 신라군이 몰려온다는 소식에 놀라 은근히 겁을 먹었던 외장 종정랑은 신라 군사들의 숫자가 생각보다 적은 것을 보고 안심했다. 신라의 군세가 형편없구나. 내 저들을 물리치고 여세를 몰아 금성까지 치달아가겠다. 종정랑은 큰 소리를 치며 군사들을 이끌고 무트로 올라 신라군을 공격했다. 종정랑은 대마도에 근거를 두고 진한 변환의 해안을 돌며 노략질을 일삼는 자였다. 그의 수하에는 외천역에서 모여든 2천여 명의 군사가 있었다. 그의 세력이 어찌나 강성했는지 대마 국왕조차 그를 두려워하며 왕 다음의 2인자에 해당하는 비노모리에 임명하고 눈치를 살필 정도였다. 그는 키가 8척에 호랑이의 힘을 지닌 장수로서 적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였다. 종정랑은 자신의 힘만 믿고 신라 군사들을 일거에 쓸어버릴 기세로 앞서 달려나왔다. 이에 타레가 직접 장창을 들고 앞으로 나와 맞섰다. 타레와 종정랑이 맞부딪히자 구름이 사방으로 흩어지고 파도가 용솟은 쳤다. 양쪽 군사들은 두 역사의 싸움을 보며 넋을 잃었다. 종정랑의 병력과 같은 공격을 가볍게 튕겨내는 타레의 용력도 대단했지만
그 날카로운 창날을 피하는 종정랑의 몸놀림도 놀라울 정도로 유연했다. 수십합이 계속되는 동안에도 승부가 나지 않았다. 이때 타레가 짐짓 힘이 빠지는 척하면서 뒷걸음질 쳤다. 그러자 종정랑은 더욱 힘을 얻어 맹렬하게 타레를 공격해 들어갔다. 타레는 더 이상 버티기 힘들었는지 등을 돌리고 달아났다. 타레가 호미곶 방향으로 달아나는 것을 본 종정랑은 부장에게 배를 몰아 타레의 퇴로를 막게 하고 자신은 직접 군사들을 이끌고 육로로 타레의 뒤를 추격했다. 타레는 종정랑과 일변 싸우기도 하면서 적당한 거리를 두고 천천히 달아났다. 타레가 호미곶에 다다랐을 즈음 외선은 이미 호미곶을 돌아 영일 만에 들어서 있었다. 타레는 외병들이 해안으로 상륙하는 것을 지켜보고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잠시 후 효시 소리가 들리더니 호미곶에 매복해 있던 신라군이 육지에 발을 들여놓은 외병들을 향해 화살을 소나기처럼 퍼부어댔다. 외병들은 미처 피할 틈도 없이 화살에 맞아 쓰러져 갔다. 그들의 시차가 산을 이루었다. 유행이 살아남은 놈들은 다시 바다로 뛰어들었다. 하지만 그들의 배도 이미 도라살에 맞아 불길에 휩싸이기 시작했다. 100여 척의 외선이 불붙자 엄청난 화광이 치솟고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었다. 타레의 종적을 찾던 종정랑은 바다에서 일어난 불기둥을 보고서야 비로소 자신이 속은 줄 알았다. 겁을 집어먹은 종정랑은 군사들을 이끌고 황급히 달아났다. 얼마나 달렸을까? 사방에 땅거미가 들이오기 시작했다. 한참을 도망치던 종정랑은 어느덧 운제산 기슭에 이르렀다. 종정랑이 한숨을 돌리려 하는데 갑자기 산에서 우렁찬 함성 소리가 들리더니 또다시 화살이 날아오기 시작했다. 왜군들은 화살이 어디서 날아오는지도 모른 채 죽어갔다. 장군 우원이 칼을 휘두르며 뛰어나왔다. 이놈들! 목숨이 아깝거든 모두 항복해라! 놀란 종정랑은 무조건 말머리를 돌려 달아났다. 한참을 달리다 뒤를 돌아보니 단지 수십 명의 군사만이 따르고 있었다. 더 이상 신라군이 추격해오지 않자 종정랑은 말을 멈추고 숨을 골랐다. 그때 갑자기 사방에서 횃불이 오르며 신라 군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종정랑은 더 이상 도망칠 방법이 없자 칼을 휘두르며 맞섰다. 그때 타레가 신라 군사들을 제치고 종정랑 앞으로 나섰다. 타레는 다짜고짜 창으로 종정랑의 머리를 내리쳤다. 칼을 들어 타레의 창을 받은 종정랑은 크게 놀랐다. 창의 위력이 이전에 겨룰 때와는 판이하게 달랐다. 종정랑은 천근의 무게로 들어오는 창을 몇 차례 가까스로 받아내기는 했지만 오래 버티지 못했다. 마침내 타레가 병력 같은 기압과 함께 창을 내리지르자 종정랑은 어깨에 일격을 맞고 말 위에서 떨어졌다. 이를 보고 있던 신라의 군사들이 달려들어 종정랑을 결박하여 타레 앞에 꿇어앉혔다. 타레는 녹이 띈 음성으로 종정랑을 크게 꾸짖었다. 무고한 양민들을 해치고 재물을 약탈한 죄는 결코 용서할 수 없다. 니놈은 죽어 홀령이 되어서라도 비명횡사한 백성들에게 사죄해야 한다. 내 너를 참수해서 우리의 강산을 침탈해온 외인들에게 경계로 삼겠다. 타레는 이치를 밝힌 후 그 자리에서 군사를 시켜 종정랑의 목을 베었다. 타레가 종정랑을 죽였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외인들은 크게 겁을 먹고 한동안 신라 땅을 넘보지 못했다. 왜군을 물리친 타레는 백성들의 신망을 한몸에 받게 되었다.
어느덧 10여 년의 세월이 흘렀다. 남의 왕은 자신이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음을 알고 아들인 유리와 사위 석탈해를 불렀다. 네, 이제 1000명을 다한 듯하니 후계를 정하고자 한다. 짐이 그동안 지켜보니 탈해가 그릇이 크고 기상이 곧을 뿐 아니라 백성들 사이에서 신망이 높아서 앞으로 나라를 잘 이끌어 가리라는 생각이 든다. 유리는 탈해를 잘 보필해 나라를 강건케 하도록 해라. 그리고 이후로는 박석시 중에 지혜롭고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 왕위를 잇도록 하라. 서력 24년에 남해왕이 이처럼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뜨자 유리는 탈해를 왕위에 옹립하려 했다. 하지만 탈해는 극구 사양했다. 저는 용렬하여 막중한 임무를 감당할 수 없사옵니다. 유리와 신하들이 나서 아무리 권해도 탈해의 결심은 요지부동이었다. 유리는 선왕의 유언임을 내세워 강제로라도 탈해를 왕위에 세우려 했다. 유리가 쉽게 물러서지 않자 탈해는 유리를 비롯한 신하들에게 제안을 했다. 내가 듣건대 지혜 있는 사람은 이가 많다 합니다. 그러니 떡을 물어 이 자국을 많이 낸 사람을 뽑아 왕위를 잇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에 동의했다. 탈해는 떡을 물기에 앞서 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어찌 성품이 어질고 덕이 높은 유리 왕자를 제치고 왕위에 오를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탈해는 떡을 살짝 깨물었다. 유리와 탈해의 떡을 동시에 보니 유리의 이자국이 더 많았다. 이에 좌우 사람들은 유리를 새 임금으로 받들었다. 이때부터 박씨와 석씨 중에서 연장자를 뽑아 임금을 삼았는데 후일 김씨가 성장하여 삼성 중에서 가리게 됐다. 이에 유래해서 연장자를 연치가 많다 말하고 임금을 이사금이라 불렀다. 유리왕은 자나깨나 어떻게 하면 백성들이 잘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어진 임금이었다. 하루는 유리왕이 신하들을 거느리고 국내를 순행하고 있을 때였다. 그런데 갑자기 행차가 나가지 못하고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다. 왕은 수레에서 내려 행렬의 앞으로 걸어갔다. 왕이 보니 노파가 길에 쓰러져 있었다. 왕이 수행하는 의원을 시켜 상태를 살펴보니 굶주리고 추위에 떨고 있는 것이었다. 노파의 참혹한 모습을 본 왕은 통탄했다. 어리석은 짐이 임금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능히 백성들을 돌보지 못하여 늙은이가 이 지경이 되었구나. 이것은 모두 나의 죄이다. 왕은 친히 옷을 벗어 노파를 덮어주고 손수 음식을 먹인 후 궁으로 돌아와서 신하들을 소집했다. 백성들이 이처럼 어렵게 살고 있는데 짐 혼자 호의호식했다니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소. 한시라도 빨리 백성들의 근심과 고통을 덜어줄 대책을 세워야 하오. 그러자 대신 공탁이 기다렸다는 듯이 나섰다. 먼저 백성들의 생활을 살피셔서 자활할 수 없는 자들은 국고를 열어 구제하심이 옳을 줄로 아옵니다. 대보 탈해가 공탁을 거들었다. 옳은 말씀입니다. 먼저 지방관들에게 명하시어 관내의 백성들 중 호랍이, 호럼이, 고아, 아들이 없는 늙은이, 병든 사람 등을 살피게 하고 그들에게 식량을 지급하여 부양하게 하십시오. 그런 연후에 폐하께서 직접 그들을 찾아 위로하시면 큰 힘이 될 것이옵니다. 유리왕은 얼굴이 밝아지면서 당장 시행하라 지시했다. 그 이후로 신라의 백성들은 추위와 굶주림을 모르고 살게 됐다.
그래서 백성들의 입에서 태평가가 절로 흘러나왔다. 소문을 들은 이웃나라 사람들은 앞다퉈 신라로 옮겨와 살았다. 이에 백성의 풍속이 즐겁고 편안해서 도솔가를 지어 불렀다. 이것이 가락의 시초이다. 왕은 내정에 더욱 힘써 육부를 새로이 정비하고 관제를 개편하여 나라의 기강을 공고히 했다. 이때부터 신라는 국가의 기틀을 다지기 시작했다. 양산부를 양부로 고치고 성은 이씨로 했고, 고호부를 사량부로 고치고 성은 최씨, 대수부를 점량부로 고치고 성은 손씨, 간진부를 본표부로 고치고 성은 정씨, 가리부를 한규부로 고치고 성은 패씨, 명할부를 습비부로 고치고 성은 설씨로 했다. 또 관직에 17등급을 두었다. 첫째는 이벌찬, 둘째는 이적찬, 셋째는 잡찬, 넷째는 파진찬, 다섯째는 대아찬, 여섯째는 아찬, 일곱째는 일길찬, 여덟째는 사찬, 아홉째는 급벌찬, 열째는 대나마, 열한째는 나마, 열두째는 대사, 열셋째는 소사, 열넷째는 길사, 열다섯째는 대오, 열여섯째는 소, 열일곱째는 조이였다. 유리왕에게는 두 딸이 있었는데 큰 딸은 대영이고 둘째 딸은 소영이라 했다. 두 공주 모두 자태가 아름답고 솜씨가 좋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인물들이었다. 두 사람은 항상 서로를 아끼면서도 상대에게 지기를 싫어했다. 당시 신라에서는 여인네들에게 길쌈을 권장하고 있었는데 두 공주 역시 길쌈을 잘했다. 하루는 두 공주가 솜씨를 한껏 발휘해서 짠 배를 유리왕에게 바쳤다. 올이 촘촘하고 부드러운 것이 상품 중의 상품이었다. 이에 왕은 두 딸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 우열을 가리기가 어렵구나. 그러자 소영은 대영을 흘겨보며 왕에게 따지듯이 말했다. 어찌 우열을 가릴 수 없다 하시옵니까? 조금이라도 차이가 날 것이 아닙니까? 소영의 말에 난감해하던 왕은 문득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만일 생각대로만 된다면 두 딸의 경쟁심으로 인해 길쌈이 장려되어 백성들의 의생활이 윤택해질 것이었다. 왕은 두 딸을 번갈아 보며 찬찬히 말했다. 네, 그럼 이번에 너희들의 우열을 가릴 수 있는 좋은 과제를 내놓겠노라. 대영과 소영은 눈을 반짝이며 왕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편을 갈라 길쌈을 하되 승부를 겨루기로 하겠다. 먼저 너희들은 육부의 아녀자들을 반반으로 나눈 후에 각각 한 무리씩을 거느리고 길쌈을 하거라. 만월인 7월 16세부터 8월 대보름날까지 한 달의 기간을 줄 터이니 그동안 좋은 질의 배를 많이 짠 편이 승리를 하는 것이다. 단 배를 짜는 시간은 진시부터 해시까지니라. 진 편이 술과 음식을 내어 이긴 편을 대접해야 한다. 두 공주는 모두 자신 있다는 듯 회의 동의했다. 드디어 7월 16세가 되자 두 공주는 아낙네들을 독려하여 길쌈을 하기 시작했다. 길쌈에 능숙한 두 공주의 가르침을 받게 되자 솜씨 없던 아낙들도 조금씩 기술이 늘었다. 대영은 사람들을 찬찬히 돌아보며 잘한 점이 있으면 칭찬하고 미흡한 점이 있으면 자상하게 가르쳐줬다. 이에 사람들은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잘못을 빨리 고칠 수 있었다. 거기에 비해 소영은 사람들이 자신의 뜻을 쫓아오지 못한다 하여 화를 내며 닥달을 했다. 이에 사람들은 주눅이 들어서 더욱더 손이 더뎌졌다. 부지런히 일한 가운데 순식간에 한 달이 흘러가 버렸다. 소영은 자만하며 속으로 생각했다. 그동안 내 달리는 말에 수없이 채찍질을 했다. 무릇 게으른 백성들은 다그쳐야 일을 하는 법이다. 물러터진 언니는 절대로 날 이길 수 없어.
유리왕은 두 공주에게 일러 짜놓은 배를 궁궐마당에 쌓아놓도록 했다. 배가 마당에 도착하자 왕을 비롯한 심사관들이 자리를 잡고 배의 질과 양을 꼼꼼하게 살폈다. 소영은 쌓여진 배를 비교해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대형의 배가 소형의 것보다 배는 더 많을 뿐 아니라 올이 촘촘한 것이 질에서도 훨씬 앞섰다. 평소 길쌈에서는 대형보다 낫다고 잡아둔 소형으로서는 충격적인 일이었다. 왕이 웃으며 판정을 내렸다. 허허. 이번에는 누가 보아도 대형의 승리로구나. 왕은 타례를 돌아보며 물었다. 내 평소에 보았을 때 소형의 길쌈 솜씨가 대형보다 낫다고 생각했는데 어찌 이런 일이 생긴 것이오? 타례가 입가에 미소를 띄우며 대답했다. 제가 보건대 이는 군왕의 도와 통하는 바가 있사옵니다. 옛말에 이르기를 힘으로 백성을 누르는 것은 배도이고 덕으로 백성을 감싸는 것은 천도라 하여 무릇 성군이 되려면 덕을 앞세우는 천도의 정치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영 공주께서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덕으로 아녀자들을 부드럽게 매만지셨기 때문에 그들이 신명을 바쳐 일할 수 있었사옵니다. 하지만 소영 공주께서는 자신의 재주만 믿고 힘으로 사람들을 윽박질렀으므로 그들의 의욕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폐하께서는 이런 작은 일에도 치국의 자세를 배우셔야 할 줄 아옵니다. 유리왕은 무릎을 치며 동의했다. 그 말이 옳소. 소용은 이를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는 덕으로 백성들을 대하도록 하라. 그리고 약속대로 술과 음식을 내어 이긴 편을 대접하여라. 소영은 부왕의 말을 듣고 크게 깨달은 바가 있었다. 소영이 술과 음식을 내오자 모든 사람이 둘러앉아 먹고 마시며 춤을 추고 즐겼다. 이때 한 잔 술에 취한 소영이 나와서 춤을 추며 탄식하기를 회소회소라 했는데 그 소리가 너무도 슬프고 아름다웠다. 후세 사람들이 이를 따라서 노래를 지어 불렀는데 회소곡이라 일컬었다. 이렇듯 궁중에서 여인들이 길쌈으로서 승부를 가리고 밤낮으로 길쌈을 한 여인들의 노고를 풀기 위해 음주 가무를 즐기던 놀이가 해마다 되풀이됐다. 이 놀이가 매년 벌이는 의식으로 바뀌었고 이를 가위라고 했는데 이것이 발전하여 훗날 음력 15일에 즐기는 명절인 한가위 추석이 됐다. 유리왕의 선치로 신라는 나날이 부강해졌다. 그래서 이웃나라의 백성들도 신라로 모여들었다. 그중 낙랑국 남부에 살던 백성 5천여 명도 있었다. 그들은 서력 37년 고구려의 대무신왕에 의해 낙랑국이 멸망하자 고구려군을 피해 남으로 도망치다가 신라에 귀부해온 백성들이었다. 유리왕은 이들을 6부에 나누어 살게 했다. 낙랑국의 동남쪽에 있었던 화려 불례의 두 성주는 낙랑국이 멸망한 후 고구려에 투항하지 않고 독자적인 힘을 키우려 했다. 하지만 고구려는 대적하기엔 너무 강성했다. 그래서 그들은 남쪽으로 눈을 돌렸다. 신라만 제압할 수 있다면 진한 땅을 근거로 하여 고구려에 대항할 나라를 만들 수 있었다. 그들은 신라로 피신한 낙랑국 백성들을 되찾겠다는 명분을 내세워 기병 2천을 이끌고 신라 북변으로 쳐내려왔다. 이때 신라 북쪽에 맥국이란 작은 나라가 있었다. 맥국의 거수 창명은 평소에 유리왕의 덕을 흠모하고 있었다. 그래서 낙랑국의 군사가 신라로 향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자 신하들을 불러 의논했다. 낙랑국의 잔당이 신라로 쳐내려온다 하오. 신라는 의로운 나라이니 이를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소. 장군 서모가 창명에게 아뢰었다.
낙랑국 군사들의 숫자는 많고 우리 군사는 적으니 무슨 계책이 필요합니다. 저들이 신라를 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카를 지나야 합니다. 저들은 분명 고카에서 수심이 가장 얕은 서쪽의 여울목을 건너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점을 노리어 우리 군사들을 그곳에 미리 매복시켜 두었다가 갑자기 친다면 한순간에 섬멸할 수 있습니다. 장명은 기뻐하며 서모의 계책을 따라 고카 서쪽에 군사를 매복시켰다. 낙랑국 군사들이 고카에 이르렀을 때였다. 화려성주가 득이만만한 미소를 지으며 불레성주에게 말했다. 신라에서는 우리가 쳐들어오리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있을 것이요. 불레성주가 신중히 말했다. 너무 자만해서는 안 돼요. 지난날 섭설계 장군도 금성을 기습했다가 함정에 빠지지 않았어. 조심해야 할 것이요. 그러자 화려성주는 비웃으며 말했다. 그건 섭설기가 우매한 탓이요. 어찌 거저 던져준 떡을 먹지도 못하고 돌아온단 말이요. 화려성주는 꺼리낌 없이 앞장서서 고카를 건너갔다. 그가 고카의 서안에 닿았을 때였다. 갑자기 뒤에서 요란한 북소리와 함성소리가 터져나왔다. 화려와 불레의 기변 하천을 건너다 뜻하지 않게 맥군에 의해 기습을 당하게 되자 속수무책이었다. 화살이 정신없이 날아오는 가운데 말들이 울부짖는 소리와 군사들의 비명소리가 뒤섞여 괴기한 소리를 만들어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하천은 온통 낙랑국 군사들의 시체로 가득 메워졌다. 그 와중에 앞서가던 화려성주는 온몸에 화살을 맞고 전사했고 불레성주는 간신히 목숨을 건져 살아남은 군사들을 이끌고 오던 길로 되돌아 달아났다. 맥군은 서모의 계책으로 힘들이지 않고 대성을 거둘 수 있었다. 장명은 금성으로 사신을 보내 신라로 침입하려던 낙랑군의 잔당을 격파했다고 알렸다. 맥국의 사신을 접견한 유리왕은 크게 기뻐하며 치하했다. 맥국 거수께서 성심으로 우리를 돕지 않았다면 백성들이 전화에 시달릴 뻔했다. 이 어찌 의로운 행동이 아니겠는가. 감사의 표시로 금은 보옥과 좋은 말을 보내니 앞으로 양국의 선의가 지속되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해서 신라와 맥군 동맹을 맺고 서로 위기에 처하면 곧장 달려가 돕기로 했다. 서력 57년, 유리왕 34년, 왕이 병이 들어 소생하기 어려워지자 대신들을 불러 유언을 남겼다. 원래 선왕의 유명에 따랐다면 탈해가 왕위에 올라야 했거늘 그가 왕위의 뜻을 두지 않아 미력한 내가 나라를 맡아야 했다. 나는 왕위에 있으면서 큰 과오를 저지르지 않은 것만을 다행으로 여길 따름이다. 탈해는 명망이 높고 나라를 위해 세운 공이 클 뿐만 아니라 왕실의 인척이다. 그래서 이제 다시 왕자를 원래 주인에게 돌리니 그대들은 탈해를 보필함에 모든 힘을 다하도록 하라. 그해 10월 유리왕이 세상을 떠나니 신하들은 유언을 받들어 탈해를 왕으로 옹립했다. 탈해도 더 이상 거부할 수 없어서 유리왕의 뜻을 따라 신라 제4대 왕으로 등극했다. 백성들은 어진 유리왕이 돌아간 것을 슬퍼하면서도 덕망 있는 탈해가 왕이 된 것을 다행스럽게 여겼다.
탈에는 전국에 영을 내려 숨어있는 인재들을 전거하게 했다.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백성들을 안돈시키기 위해서는 뛰어난 인재들이 필요했다. 탈에는 항상 문헌을 열어놓았다. 탈에가 왕위에 오른 이듬해 정월이었다. 근시가 들어와서 아뢰었다. 한 촌부가 찾아와서 폐하를 뵙기를 원하옵니다. 보기에 어떠하더냐? 비록 행색은 초라하나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기상이 느껴지옵니다. 탈엔 궁금해하며 드리도록 했다. 촌부는 왕 앞으로 나와 공손히 절했다. 폐하, 그동안 강령하셨사옵니까? 탈에가 촌부를 보니 낯이 있기는 한데 좀처럼 누구인지 떠오르지가 않았다. 그대는 예전에 짐을 만난 적이 있는가? 저는 호공의 아들로 인이라 하옵니다. 폐하께서 예전에 저희 집에 오셨을 때 잠시 뵌 적이 있나이다. 탈의 왕은 호공이란 이름을 듣자마자 어린 시절의 추억들이 새록새록 떠올랐다. 지난날 그대의 부친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어찌 잊겠는가? 생면부지의 어린 소년에게 삶의 터전을 내준다는 게 감히 생각이나 할 수 있는 일이겠는가? 지난날 양산을 떠날 때 소인의 아비가 말하기를 폐하께서 앞으로 이 나라의 기둥이 되실 분이라 하셨사옵니다. 그대의 부친은 앞날을 내다볼 수 있는 분이셨지. 호공께서는 강령하신가? 이미 노환으로 세상을 뜬 지 오래되었사옵니다. 호공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탈의 왕은 가슴이 아팠다. 네, 다시 만나 뵙고 가르침을 받고 싶었건만. 저의 아비는 지난날 박혁것의 거서관을 모시던 신하였사옵니다. 선대왕께서 승하하신 후 산골에 은둔하기는 했지만 늘 왕실과 백성들을 걱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출사하여 폐하와 백성을 위해 목숨을 바치라는 유언을 했습니다. 근래에 폐하께서 널리 인재를 구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때가 온 듯하여 이렇게 폐하를 찾아뵙게 되었나이다. 탈의 왕은 호공의 충심에 감동했다. 그분은 성인이며 현명한 신하이셨소. 내 눈이 있어도 미처 그대를 몰라보았소. 그대의 학식과 경륜 또한 선친 못지않을 것이오. 나라를 위해서 힘써 주시구려. 탈의 왕은 즉시 호인을 대부로 삼아 국정을 맡겼다. 이때부터 호인 또한 호공으로 불리게 됐다. 서력 61년 8월, 탈해가 즉위한 지 5년이 됐을 때 마한의 장수 맹소가 백제의 공격을 견디다 못해 국경에 있는 보감성을 들어 신라에 귀부해 왔다. 맹소는 탈해왕 앞에 엎드려 간청했다. 시는 진작부터 폐하의 덕망을 듣고 앙모하여 왔나이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맡고 있는 보감성을 바쳐서 저의 충정을 나타내고자 하옵니다. 탈해왕은 신종을 기했다. 이번 일은 신흥강국인 백제와 이해관계가 얽혀 있었기 때문이었다. 호공이 왕에게 아뢰었다. 마한은 이미 백제에 패하여 도성을 빼앗기고 남방으로 밀려나 간신히 명맥만 유지할 따름이옵니다. 이제 앞으로는 더 신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걱정이 되는 것은 백제입니다. 백제는 낙랑국과 말가를 연달아 격파하고 마한과 싸워 도성을 빼앗았으니 그 세력이 잠옷 강성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번에 보감성을 취한다면 백제는 우리를 경계할 것입니다. 더구나 보감성은 이곳 금성과 멀리 떨어져 있어 우리의 힘이 미치기 어렵습니다. 탈해왕은 한참을 숙고한 후 말했다. 짐을 믿고 몸을 의탁한 사람을 함부로 내칠 수는 없는 일이다. 만일 백제가 쳐들어오면 맞서 싸우면 되지 않겠느냐? 그들이 막강하다지만 우리의 힘도 약하지는 않다. 이리하여 탈해는 맹소를 거둬들이고 보감성을 취했다.
마한의 여러 나라들을 정벌하여 영토를 넓히던 백제의 다루왕은 신라가 보감성을 차지했다는 소식을 듣고 여러 번 신라에 사람을 보내 보감성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으나 탈해왕에게는 쇠기의 경리를 끼었다. 이에 참다 못한 다루왕은 마침내 신라를 칠 생각을 품게 되었다. 서력 63년, 다루왕은 신하들을 둘러보며 녹이 띤 음성으로 말했다. 탈해가 보감성을 차지하고 우리에게 돌려줄 생각을 안 하고 있어. 이곳은 본시 마한의 영토이니 당연히 우리에게 돌아와야 할 것 아닌가? 좌보 진회가 아뢰었다. 아직 북쪽 국경의 상황이 좋지 않사옵니다. 이제까지 이미 고인이 된 흐루, 고누 등 명장들이 말괄족의 침입을 물리쳐서 잠잠하기는 하지만 언제 다시 쳐내려올지 모르는 일이옵니다. 몇 해 전 우곡성을 쌓아 방비를 강화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안심할 수가 없나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가만히 앉아 신라가 우리의 영토를 잠식하는 것을 두고 봐야 한단 말이오. 진회가 차분히 대답했다. 일단 군사를 움직여 낭자 곡성의 주둔을 지키고 저들에게 사신을 보내 회견을 청하여 이번 일을 단판 지는 것이 좋을 듯하옵니다. 다루왕은 진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신라에 사신을 보냈다. 백제의 사신은 탈해왕을 만나 백제 다루왕의 뜻을 전했다. 탈해왕은 신하들에게 물었다. 백제왕이 회견을 청해왔는데 이를 어찌 대응하면 좋겠는가? 파진찬 순정이 신중하게 대답했다. 지금 백제군이 낭자곡성으로 이동하였다는 첩보가 들어왔사옵니다. 이는 필시 회견을 빙자해서 폐하를 유인하려는 수작일 것입니다. 만일 회견장에서 저들의 요구를 잘 안 들어줄 시에는 폐하를 볼모로 잡고 군대를 움직여 우리 신라를 칠 것이옵니다. 대보 호공이 무겁게 입을 열었다. 일단 회견에 응하지 마시고 잠시 지켜보십시오. 지금 백제는 북쪽으로는 말가를 신경 써야 하고 남쪽으로는 만의 잔존 세력들을 소탕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를 치고 싶어도 마음대로 군사를 움직일 수 없을 것이옵니다. 탈해왕은 이들의 의견을 합당하게 여겼다. 짐의 생각도 마찬가지요. 탈해는 백제 사신을 불러 거절 의사를 전했다. 이를 전해들은 백제 다루왕은 화가 머리끝까지 났다. 감히 진안의 작은 나라가 짐의 말을 거역하다니. 서력 64. 드디어 백제의 다루왕은 상청겸에게 군사 5천을 주어 와산성을 치게 했다. 이로써 신라와 백제의 역사상 첫 싸움이 시작됐다. 와산 성주 정우는 백제군이 쳐들어오자 성문을 굳게 닫고 금성의 구원군을 요청했다. 상청겸은 지난날 고목성에서 말갈군사를 물리쳐 공을 세웠던 고누의 아들로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 전장을 누비며 수많은 전공을 세웠다. 상청겸은 곰의 힘을 가진 장사로 50근이나 나가는 도끼를 젓가락처럼 휘둘렀다. 상청겸이 군사를 이끌고 총공세를 펼쳤지만 성은 쉽사리 함락되지 않았다. 상청겸이 고민하자 부장 능제가 아뢰었다. 와산은 개구리가 엎드려 있는 형국으로 높지는 않으나 매우 험합니다. 무작정 성을 공격하면 아군의 피해가 너무 클 것입니다. 그러니 일단 후퇴하는 척해서 신라군이 안심하고 방비를 풀기를 기다렸다가 별동대를 조직해서 밤을 도와 성벽을 오르게 하면 능히 성을 함락시킬 수 있습니다. 상청겸은 능제의 말을 따라 군사를 후퇴시켰다.
와산성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던 와산성주 정우는 백제군이 질서정연하게 사라지는 것을 보고 무언가 꿍꿍이가 있으리라 생각하여 성의 방비를 더욱 철저히 했다. 부장 필리가 의아해했다. 적이 돌아갔는데 어찌 방비를 풀지 않고 오히려 강화하십니까? 정우는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다. 백제 장수 상청겸은 수많은 전쟁을 치른 노련한 장수로 지략이 뛰어나다. 그런데 애써 이곳까지 와서 저리 쉽게 돌아간다는 것은 분명 우리를 방심케 하려는 수작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정우는 성안을 돌며 군사들을 철저히 단속했다. 상청겸이 이끄는 백제군은 산밑에 숨어있다가 밤이 되자 소리를 죽이고 성에 접근했다. 간간히 성내에서 횃불이 지나다닐 뿐 성주에는 정적만이 감돌고 있었다. 상청겸의 돌격대 500명이 성벽을 오르려 할 때였다. 갑자기 주위가 환해지더니 성에서 돌덩이와 화살이 날아오기 시작했다. 상청겸의 군사들은 성에 접근했다가 속수무책으로 쓰러져갔다. 돌격대의 태반을 이룬 상청겸은 간신히 목숨을 건져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 패배의 쓴맛을 본 상청겸은 와산성을 놓아두고 구양성을 먼저 공격하기로 했다. 상청겸은 군사를 몰아 구양성으로 향했다. 이때 탈해왕의 명령을 받은 아찬 이취 역시 기병 2천을 이끌고 구양성으로 달려왔다. 양편 군사들은 구양성 앞에서 맞붙었다. 구양성주는 구원병이 온 것을 보고 성문을 열고 백제군의 측면을 공격했다. 신라군의 협공을 받으면서도 상청겸은 조금도 굴하지 않고 도끼를 휘두르며 신라군을 찍어나갔다. 상청겸의 도끼가 번쩍일 때마다 신라 군사들은 반쪽으로 갈라졌다. 하지만 상청겸의 활약에도 불구하고 백제군은 점점 밀리기 시작했다. 밤이 되자 양군은 서로 약속이나 한 듯이 군사를 물렸다. 상청겸이 군사를 수습하니 1000여 명의 군사가 보이지 않았다. 이때 탈왕이 보낸 전령이 급히 당도했다. 지금 말갈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으니 일단 돌아오라 하십니다. 상청겸은 하는 수 없이 군사를 돌려 백제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는 신라와 백제가 앞으로 벌릴 싸움의 전주곡일 뿐이었다. 그 후로도 와산성, 구양성 등지에서 신라와 백제의 충돌은 수없이 반복됐다. 탈해왕은 논공행사를 통하여 정우와 소속을 아찬에 임명하고 아찬 이추를 대아찬으로 승급시켰다. 이듬해 3월, 탈해왕이 밤에 잠을 자고 있는데 금성서편 시림 사이에서 다구는 소리가 들려왔다. 왕은 이를 괴이하게 여겨 호공을 불렀다. 어젯밤에 시림에서 닭이 우는 소리가 들렸어. 닭은 본시 새벽에 인가에서나 우는 법인데 괴이한 일이 아닐 수 없구려. 왕의 말을 들은 호공은 군사를 이끌고 급히 서편 시림으로 달려갔다. 호공이 숲에 이르러 보니 황금색의 작은 괴가 나뭇가지에 걸려 있었다. 그리고 그 밑에 흰 닭이 모이를 찾는지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있었다. 호공이 나뭇가지에서 조심스럽게 괴를 내렸다. 호공을 보자 놀란 닭은 어느새 숲으로 사라져버렸다. 호공은 괴를 갖고 돌아와 왕에게 숲에서 있었던 일을 상세히 아뢰었다. 왕은 건시를 시켜 괴를 열게 해서 안을 들여다보았다. 왕은 순간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괴 안에는 사내아이가 주변에서 일어난 소란에도 아랑곳 없이 깊이 잠들어 있었다. 그 생김새를 보니 복스런 얼굴에 이목구비가 뚜렷했다. 일이 시끄러운데도 세상 모르고 자는 걸 보니 담대한 놈이구나. 앞으로 큰 인물이 되겠다. 왕은 하늘이 내려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아이를 거두어 키우기로 했다.
며칠 뒤 왕이 호공에게 물었다. 아이의 이름은 무엇이라 지으면 좋겠어? 대보가 견문이 넓으니 지어 주시구려. 하늘이 내리신 알 속의 악이라는 의미로 이름을 알지라고 하고, 금괴 속에서 나왔으니 김이라는 성을 붙여주는 것이 어떠하실런지요? 왕이 즐겁게 동의했다. 그 참 좋은 생각이구려. 그리하여 아기는 김알지란 이름으로 성장하게 됐다. 알지는 자라면서 총명해서 왕의 사랑을 듬뿍 받았다. 왕은 모든 것을 하늘이 내린 계시로 받아들였다. 그래서 시름을 달기 울었다 하여 계이름으로 고치고 그것을 나라의 이름으로 삼았다. 이후로 살아보는 계이름으로 불리게 됐다. 나이가 많이 든 호공은 탈의 왕께 물러날 뜻을 밝혔다. 이제 서라벌은 하늘의 뜻을 받들어 계림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되었사옵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듯이 이제 늙고 미력한 소신은 물러나고 젊은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 일하는 것이 술이라 여겨지옵니다. 탈은 호공을 말렸으나 그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호공은 물러나고 순정이 이벌찬이 되어 신라의 국정을 이끌게 됐다. 출연 황원, 송두석, 정기항, 이윤선, 황일청, 김익태, 박영화, 문선희, 장주영, 김병학, 이은주, 변종필, 이재웅, 신찬혁, 고성일. 해설 김종성, 음악 이춘화, 효과 엄기혁, 기술 서교식, 총진행 유만준. 임동주 원작, 김기덕 연출, 제11부 꿈틀대는 신라 편이었습니다.